이 소위 밥 딜런의 노래가 미국의 어떤 저항의 상징, 그 다음에 전쟁 반대의 상징처럼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밥 딜런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다,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다. 그래서 이 밥 딜런의 노래를 소위 귀로 듣는 시라고, 귀로 듣는 시다, 이렇게 이제 별칭으로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밥 딜런을 음유 시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랬던 밥 딜런도 70년대가 넘어가면서는 조금 성격이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좌우지간 이 미국이란 나라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유의 정신, 인권의 정신, 전쟁 반대의 정신이 살아있었는데, 그들이 2000년대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9.11 사태가 벌어지면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세계적인 아주 악당으로 변하게 되죠. 변질되는 거야. 이 권불 100년이라고 이 100년 만에 이 미국이 변질돼 버린 거죠. 좌우지간 그 미국이 미국과 우리가 엮여 들어갔던 첫 번째 사건, 미국과 한국이 처음 만났던 게 테오도르 루즈벨트와 이승만의 만남이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테오도르 루즈벨트 별장에서 망치 부인이 그 미국의 역사 이야기를 미국의 한국일보에 연재하시는 조태환 선생님을 모시고 나눈 이야기를 지금부터 틀어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여기에서 그 이승만을 만난 사접지라고는 찾아온 건데요. 먼저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그 이승만을 만나던 상황, 역사적인 배경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접 만났다는 얘기는 이 장로님이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부분은. 그때 이 푸치니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 아시죠? 네. 그 오페라 시리즈 배경이 1850년대 일본이에요. 네. 처음 미국이 해리 제도에 가서 일본을 개항했을 텐데, 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서양 문물을 급격하게 받아들여서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죠? 예. 그냥 이거 틀지 말아요?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거기서 현장에서 소리가 작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 소리가 작아서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볼륨, 녹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방송 때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이게 소리가 이렇게 하면 울릴래나? 장로님,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여기에서 그 이승만을 만난 사접지라고는 찾아온 건데요. 먼저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그 이승만을 만나던 상황, 역사적인 배경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접 만났다는 얘기는 이 장로님이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부분은. 그때 이 푸치니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 아시죠? 네. 그 오페라 시리즈 배경이 1850년대 일본이에요. 네. 처음 미국이 해리 제도에 가서 일본 개항했을 텐데, 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서양 문물을 급격하게 받아들여서 1900년대가 되었을 때는 세계 최대 강국,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강국이 됐다. 일본이요? 일본이요. 1890년대요? 1900년대. 1900년대. 불과 한 50년 사이에. 그때 이제 헤리 루스벨트가 대통령을 했는데, 네.
일본을 겁을 낼 정도였어요, 미국이. 그래서 일본의 미국 해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함 29대를 세계에 일주를 시킵니다, 루즈벨트가. 그런데 주 목적은 일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1850년대에 개항한 그 일본이 50년 만에 1900년대 초에 세계 5번째 강대국에 들어갈 정도였다. 네. 그래서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몇 대요? 100? 29대. 뭐 20대가 넘는 약 30대 정도의 배를 일주를 시키면서 일본에게 미국 함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줬어야겠다. 네. 어머, 그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 그런데 네. 일본은 태평양 지역을 막 자꾸 통치를 해보려고 그랬었고, 미국도 그쪽으로 진출할 생각이 있었고, 네. 또 만주는 이쪽을 일본이 이제 침략을 하려고 그럴 때인데, 그렇죠. 미국에는 그때 샌프란시스코니 그 캘리포니아 일대에 일본 농업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었대요. 미국의 서부 지역에.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노동자들이 이 운하건설과 대륙횡단 철도 놓을 때 많이 와 있었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동양 사람은 아주 천대를 받을 때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자꾸 농업 농토를 늘려나가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일본 사람들 공항을 오게 만들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게 테디 루스벨트까지 이제 움직이게 됐다고요. 그래서 일본과 비밀 협약을 맺었는데 루스벨트는 그때는 아직 미국이 강대국으로 인정 못 받을 때인데 국제 정치에서 미국 위상을 크게 높여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쉽게 볼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그만 오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본이 무조건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본하고 비밀 협약을 맺었어요. 그게 루트 다카히라 어그리멘트라는 건데 그게 몇 년도인가요? 1908년이라고. 그건 1908년. 네. 예. 근데 이 장로님 지금 짠 정도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루트라는 사람은 미국 국무장관이었고 다카히라는 대사였는데 네. 그 어그리멘트가 뭔고 하니 일본은 미국에 이민을 더 보내지 않는다, 농업 이민을. 네. 그리고 그 대신 미국은 일본이 만주하고 한국 조선을 먹는 거를 묵인하겠다. 네. 그런 협약을 맺었어요. 그게 1908년에. 1908년에.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 내놓을 수 있는 떳떳한 조약이 못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비밀 협약으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에 Gentleman's Agreement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 그것은 남한테 떳떳이 내놓을 수 없는 비밀 협약을 했을 때 그렇게 불러요. 잠깐만요. 신사협정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협정이란 얘기예요? 숨길 부끄러운 협정. 그걸 젠틀맨? 어그리먼트. 젠틀맨스 어그리먼트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비꼬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미국이 루스벨트가 그 일본한테 그렇게 겁을 냈어야 될 이유가 1903년인가 뭐 일로 전쟁에서 졌다고요, 소련이. 네, 1904년. 네, 해상 전쟁에서. 네. 이게 연속해서 안 나오네. 전쟁도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보통 나라가 아니다 하고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약으로 일본은 사실상 농업인민 이주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을 맺은 날을 일본에서는 국치일로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908년에 그 협약을. 루튼 근데 그래서 대미 감정이 아주 극하게 나빠졌고 그래 한일 합방 같은 것을 미국이 눈을 덮어버리는 건 이미 그런 비밀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인데 지금 우리가 뭐 루스벨트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정치가 미국을 위한 거지 딴 나라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한테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필요도 없고 원망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똑똑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장로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실 거고. 그 이 박사 만난 얘기를 추가해서 하시면 네. 잠깐만요. 그 얘기하기 전에 다시 그 방금 말씀하신 1908년의 미략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였다고요? 루트와 다카이라. 루트와 다카이라의 사이를 맺은 그 어그리멘트는 내용이 뭐였냐면 더 이상 일본인이 농업 이민을 하지 않겠다. 캘리포니아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미략을 맺고, 그러니까 1904년의 협약과 이 1908년의 협약이 그 2년 뒤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를 미국이 묵인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 네, 조선을 일본이 식민하는 거 묵인하겠고 만주도 서쪽 일본이 먹는 거를 묵인한다. 그게 들어간 조약이에요. 그게 비밀 협상이라고. 근데 우리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 네, 우리는 카스라테프트 미략으로 그게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루트와 나카이라 그 협약이 그 일본이 그 조선과 만주를 먹는 걸 묵인하는 대신에 일본이 농업 이민을 못하게 한 거다. 그런 진짜.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거네요. 네, 장로님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장로님 이쪽으로 오셔서, 예, 이장님 이쪽으로 앉으시고, 장로님 오시고, 네. 자, 그러면 네가 우리 둘을 투샷으로 잡되 마이크가 이쪽에 가까이. 네. 그 다음에 계속 보면서 중간에 자, 그러면 이 장소가 이승만과 루즈벨트가 만난 장소라는 건 언제 알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고 알았는데 네. 그 이승만이 여기에 도착한 것은 1905년 초쯤 될 거예요. 네. 이승만이가 그 한성 감옥에 있다가 한성 감옥에서 7년 반 동안 복역을 하고 1904년도에 노일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이 승리했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이 한국을 먹을 걸 두려워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밀사를 보내자라고 해서 이승만이가 추록이 된 거죠. 그냥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나 서면받아가지고. 그 얘기는 어느 자료에 나오는 건가요? 그 기록에 내가 봤는데 그 자료는 그 이승만 거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영어로 쓴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영어로 쓴 자료에도 거기 뭐 읽은 자료에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자가 누군지는 이승만이가 직접 기록한 것도 있어요. 내가 영어로 저 한글인가 바로 이게 어떻게 됐냐면 1904년 11월쯤에 한국을 떠나요. 배 타고.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도착을 해. 이승만이 첫째 먼저 도착했는데 하와이에 도착지가.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누구 도움을 받냐 하면은 그 윤 무슨 목사가 있어요. 감리교 목사. 하와이의 제1감리교 목사.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하와이의 그 저 사탕수수 그 일꾼으로 온 그 사람들이 1903년도에 와서 그 정착을 해서 그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런 거 도움도 받고 교회의 도움도 받고 그래가지고 받아서 이제 배를 타고 또 어디로 오냐면 샌프란시스코로 도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동쪽으로 이제 시카고 거쳐서 이 동쪽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온 거죠. 내가 그 이승만 직접 쓴 거를 본 것 같아. 한 몇 년 전에. 뭐냐면은 보니까 조건을 보니까 이 저 공식 대표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무성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은 조선 저걸로 떠났는데 1905년 초쯤 되니까 이게 국적이 애매해진 거 같은 그런 인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 와싱턴에 공사가 있었는데 조장로님 말씀은 그 박영호 조카인가 뭐 누가 그 맞을지 몰라요. 그 사람 공사로 있었는데 그 가서 공사한테 냉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거기 기록에서 본 기억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국무성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와서 8월달에 1905년 8월달에 여기 와서 그 디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다라고는 국적 문제 부분인데요. 예. 그러면 그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망한 건 1910년이고. 예, 예. 그러면 1905년에 을사 보호조약이지. 을사 보호조약이 있더라도 조선 그 국적을 갖고 있어야 정상인데. 예, 예, 예. 그런데 1905년에 조선인이란 이름으로는 만날 수가 없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조선 정부에서 보낸 공식적인 대표라는 뭐 증거가 있냐. 뭐라고 대표로 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승만은 자기가 개인으로 보는 고종의 밀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한 안 거네요. 하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국무성에 가서 다시 그렇지 말이에요. 그 저 서류를 받아서 예. 대통령에게 왔고 그래서 루즈벨트를 만나게 됐다. 예, 거기 8월달에 만난 네. 내용 만났다는 것까지는 있는데 네, 거기서 무슨 내용?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때 마침 그 일본 금방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카츠라 테프트 네, 그 밀약 그것이 그러니까 이승만이 만나기 전에 네.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나기를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밀약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신 추측이지요. 거죠. 네. 추측인데 그 나만의 추측이 아니고 네. 거기 쓴 그 기록에 그렇게 추측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읽은 그 기록으로 추측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승만이 이걸 모르고 왔을 거다. 에? 모르고 왔을 거다. 하는 이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걸 또 대통령이 몰랐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아무래도 뭐 국무성에서 밀약할 때 대통령은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만난 건 사실이다라고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만나서 무슨 내용? 그거는 모르고 거기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것도 그게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만난 건 맞은데 그 이승만이가 연미복 이게 예복을 입고 차로 사진 찍은 데서 만나기 위해서 네. 만났다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나는 오히려 생각을 한 것은 여기서 만났으니까 네. 뭐 그때 만났을 당시 무슨 사진이라도 있든지 뭐 있을 거 아니냐, 뭐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로 오자 그런 거죠. 네. 그, 그럼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모르죠. 되는 내가 여기 몇 번은 지나다니긴 했지만 네. 뭐 별로 신경 안 썼죠 그때는. 네. 그저 여기 그런 사저로구나, 박물관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았지. 들어가서 구경하진 않았어요. 내가 왜냐면 다른 일도 왔다 갔다 하고 오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인데 그게 지금 숙제예요 사실은. 네. 예. 근데 그 밀사로 보냈다는 건 근데 밀사로 온 거는 맞는데 왜냐면 뭐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우선 추록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만난 건 확실하다. 8월 달에. 8월 달에 만난 건 확실하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예. 본인은 자기가 뭐 항일 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고문을 당하고 예. 감옥살이를 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저희가 찾아보니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없어요. 그 칠판에 이승만이 감옥에 간 건 독립운동이 전혀 아니고 아니, 예. 그러니까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을 부정하면서 입헌 공화정, 군주제로 맞아요. 해야 된다라는 서재필 박사의 주장을 따라하다가 예. 그 소위 독립협회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예. 역도들이다라는 맞아요. 누명을 예. 쓰고 그때 이제 독립협회 예. 간부들이 감옥 갈 때 따라갔던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승만은 거기서 탈옥을 하다가 걸려서 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지. 예. 그러니까 독립협회 자체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죠. 예. 이가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1904년에 민영환의 주선으로 감옥에서 추록을 했고 그 뒤에 바로 여기 미국으로 와서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테오도어 루즈벨트를 1905년에 찾아왔는데 예. 테오도어 루즈벨트는 당신의 공식적인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다시 출하해가지고 국무성으로 그 와서. 국무성에 가서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한 뒤에 와서 만난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예. 왜 만났는지는 알 수 그건 없고 내용은 모르지. 그게 1905년 8월의 예. 일이었다. 예.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 그 예. 을사 조약이 맺어지는 거죠. 을사 늑약이 늑약이 11월 17일인가 아마 17일에 맺어진다. 예. 됐어?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뒤에 이승만 이야기. 그 뒤에 이승만 얘기가 이제 복잡해진 뭐 거긴 뭐 하여튼 뭐 역사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거기서부터 만나고 난 뒤에는 미국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승만의 미국 활동 중심으로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학사학위를 단기간에 맞춰요. 머리가 좋아서 영어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마치고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그 마스터 코스를 했는데 그걸 마치지 않고 박사학위를 하려고 했는데 네, 프린스턴에서 그러니까 그 석사학위 맞은 거를 봐야 이제 박사학위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는데 그게 좀 부족하니까 그걸 그래도 뭐 부족한 데는 왜냐면 코스는 다 밟았는데 뭐가 좀 모자랐던 모양이야. 저 학교 그 기준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도 받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예.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었는데 거기서 못 받고. 아니 그게 못 받는 게 아니라 프린스턴으로 옮겨서 박사학위 지원을 했는데 예, 프린스턴 대학에. 프린스턴 대 그러면 하버드에서는 석사를 했는데 예. 석사 과정을 마치지를 못했고 예.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하버드 석사를 인정을 할까 말까가 논란이 그렇지. 있었는데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예, 그건 맞는데 네. 그 논문이 뭐냐면 내가 그 논문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영세 중립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승만은 그 친미였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영세 중립론이라는 논문을 써서 예.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획득하게 예, 됐다. 받은데 그 당시에 윌슨 대통령이 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다고. 윌슨. 총장 대통령이 전이에요. 그러니까 했는데 윌슨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해서 그 집에도 놀러 가고 뭐 인정을 좀 받고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또 요거는 이제 나는 김용옥 교수한테 들은 얘기고 강의에서 네. 이승만이 그때 젊었을 때 잘생겼잖아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 에이시안 그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잘생겼어. 키는 조금 작지만은 잘생겼는데 영어를 또 잘하니까 또 동양에서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또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호심하에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초청 강사를 부르는 거지. 저기 망치부인처럼 와서 강의해달라. 그게 몇 년이에요? 예? 그게 유학생 때. 유학생 때 유학생. 1910년 때. 그러니까 이제 10년 1900뭐 시작은 공부 시작은 1905년 6년이 시작해서 네. 마친 게 박사학위 받는 게 1911년인가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7년인가 걸려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일합방 당시에는 한일 강제 병찬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있었죠.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그렇죠. 11년에 받고 이제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네. 뭘로 나가냐? 네.
이제 이승만의 그 목적은 뭐냐면 교육을 위해서 한국의 현대 교육으로 종사하겠다 생각을 해 갔는데 가서 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식 직함은 YMCA 총무. 그 전에 아마 윤치용가 누가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YMCA 총무를 하다가 그 항일운동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 정부에 발각이 되니까 이 체포될 위험이 있다 라고 해서 이승만을 해외로 도피치는 게 해외로 나온 게 언제면 1912년에 나왔어요. 세계 감리교 대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온 게 명분은 감리교 무슨 총회 대표 이거 자격으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요. 1912년에. 그때서부터 주저앉았고 앉아서 말하자면 망명 해외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게 잠깐만요. 그러면 1912년부터 예. 45년까지 계속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거의 미국에 있으면서 활동을 했어요.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은 그 저 헤이그 밀사 그 사건이나 그 만국 평화회의 파리 거기 장로님이나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헤이그 밀사는 1907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저 유럽에서 저 사람도 1912년에 그러니까 세계 감리교 대회? 감리교 대회라는 데 와서 1940년까지 45년까지 쭉 미국 망명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한성정부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십삼도 대표가 모여서 이승만을 통령으로 추대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자기가 주석이다, 뭐 이렇게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이제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네.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네. 그러니까 저 중국 대륙에서 독립운동파하고 네. 이 미주 그 독립운동파하고 네. 달라져요. 근데 안창호도 미국에 사실은 상당히 일찍 왔어요. 이승만보다 먼저 왔다고. 네. 먼저 가서 돌아갔고 네. 돌아가서 이제 그 임시정부 임원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승만이 안창호가 밀어서 대통령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승만이 허구도 싶었겠지만 추천을 받아서 된 건 맞아. 네. 그게 1919년에 돼가지고 됐는데 탄핵 받는 게 1921년인가 그래. 네. 네? 근데 왜 받았냐면 그게 그때 당시에 이승만은 미국 교육을 받았고 네. 또 미국 선교사한테서 조선 저기 있을 때 여기 한성에 있을 때 역시 배제학당 다니면서 소문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토, 중국 본토에서 운동한 사람도 또 항의, 무력 투쟁을 뭐 하자든지 뭐 그런 투쟁을 했을 거고. 또 박용만도 역시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어서 군사학교를, 군관학교, 네. 군관학교에서 무장 항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네. 근데 이승만하고 친구인데도 같이 감옥도 가고 그런 거 같이. 그런데 이제 이승만은 14년에 갈라지고. 그렇죠. 이승만은 아니다. 외교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머리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항일 투쟁 방법의 노선이 달라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우선 박용만하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받은 내용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돈가 아마 그건 저희가 알고 있고. 예. 그럼 이제 21년에 탄핵을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온 다시 뒤 왔죠. 예. 자기가 이제 임시 상해 정부의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구미위원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거에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예, 문제가 그래서 어떤 생기지. 일들을 하고 다니? 계속 여기 국무위원 뭐라고 보낸 정식 대표다 그러고 이제 직위를 그렇게 이용한 거죠. 이용을 뭐 대통령이라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등등. 네. 왜 영어가 능숙하니까 그 사람이 영어가 능숙하니까 미국 사람을 혀 잡는 데는 아주 선수라고.
그래서 예. 결국 구미위원부란 이름으로 독립자금을 모으러 다녔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그 돈을 자기가 자기들 주머니에 자기 빼돌리고 개인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일부만 주고 뭐 그러고 그러다가 30몇 년에 프란치스카라는 오스트리아 여자랑 결혼을 하고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는 무슨 활동을 한 거예요? 계속 끝까지 구미위원 그래가지고 구미위원 뭐 활동을 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재료를 구축하면서 그때 당시에 쫓아다녔던 사람이 임병직, 그 다음에 김말란, 뭐 그 다음에 이명신, 뭐 그때 일찍 유학했던 사람들. 그 사람 조병욱도 아마 같이 있었다 아마 가능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승만과 친분이 있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예. 45년도에 이승만이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예. 그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그게 어떤 배경에 누가 연루됐느냐.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그게 이제 메가더가 역할을 이제 메가더를 보고 삶은 거예요, 이승만이. 그 이승만과 메가더에는 군용기 어떻게 타고 왔어요, 군용기 타고. 그러니까 예. 이승만하고 메가더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그걸 메가더 거기까지는 뭐 확실히 제가 잘 모르시고 잘 몰라 어떻게 만났는지 만났는지 어디서 모르는데. 만났는지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군사건 그 뭐야 메가더는 그때 당시에 저 뭐 그냥 뭐 국동군 사령관도 그 나중에 했지만은 그 동안에 메가더가 어떤 위치였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나 그 내 생각에는 이제 정계에 이제 우선 윌슨한테 그 배웠고 윌슨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거기 누가 또 껴있냐면은 헐버트 호머라고 하는 그 한국판 초기 그 누구야 그저 선교사 겸 아주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철저한 지한파가 있었어요. 근데 책도 있어 그 패싱 오브 코리아라고 한국 그 사람이 역사. 그 사람이 뭐에 연관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아주 한국을 좋아해가지고 네. 일본 침략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을 좋아하는데 왜 일본 침략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아,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걸 원치 않아서 원치 않았던 그 사람이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몰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뭘 했냐? 그러니까 이승만 해외 밥 이거 어디 가게 하고 이런 거 중간에서 일종의 브로커 노릇한 거예요. 브로커 노릇을 한게 허버트 호머라는 사람이다. 예. 그나 책이 있어요. 내 이름 기억을 정확하게 근데 그 사람 진 책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45년에 메가더를 구워 삶아서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온 거는 네.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럼요. 네. 뭐 그 뒤는 우리가 또 알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제가 궁금한 건 시대를 확 뛰어넘어서 예. 미국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승만 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일들이 막 활성화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거는 뭐 최근은 아니고 아니죠. 그래 한 10여 년, 한 90년대 중반거나 2000년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왜냐면 한때는 그렇게 기념사업회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이름이 악령으로 났으니까 됐는데 그게 된 게 아마 자기 그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다시 자기네가 어떤 뭐 친일파 이런 있잖아요. 그 수구 세력들이 위축을 받으니까 명분을 세워서 해야 되겠는데 그 명분을 나는 그 박정희 저 장로님이 잘하실게 조 장로님 왜냐하면은 그렇게 박정희를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승만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승만이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 단독 정부 그걸 사실 정권이 아까 그저 메가더에 어떻게 도움받는 아니 미국 정부는 특히 메가더 정권은 한국 한반도가 통일되는 통일 정부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가 반쪽 정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만중 정부를 하려면 미국 등에 업고 해야 되겠다. 네. 이거를 해서 아주 극도로 친일파로 변질을 한 거로 보자. 네, 건 그렇게 아니고. 보고 계시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그 추출됐다라는 부분들을 다 알았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을 부활시킨 노력이 이명박 때부터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2008년. 그렇죠. 2008년에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명박이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박근혜는 뒤에 배경에 박정희가 있었어요. 그러게. 근데 이명박은 뿌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승만을 국부라고 그러면서 띄우면서 어떤 그 뿌리, 이장로와 이장로 이런 식으로 띄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2008년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2008년부터 여기 미국에서도 이승만을 뭐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 잠깐만, 더 중요한 거. 그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이명박 전이었어요, 후였어요? 후. 이승만이 후. 예, 왜냐면 이명박 후. 이명박 전에는 뭐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없었어요, 사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저기가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이 견학을 오는 곳이에요. 예, 많은 아이들이 저기에서 이제 이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굉장히 자연보호를 잘했대. 그리고 저기에 이제 막 그 무슨 스카우트, 미국의 스카우트 애들이 와가지고 막 견학을 해요. 그래갖고 저렇게 계속 떠드는 거야. 예.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승만 기념 사업이 먼저 시작된 건 아니고, 이명박 이후에 이제 이승만 기념 사업회가 서서히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그게 강화된 거죠. 예, 강화됐다가 박근혜가 아주 그냥 깽판을 치는 바람에 좀 수그러는 거죠. 금년에는 좀 이게 진도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예.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막 활성화되다가 지금 이제 박근혜가 워낙 욕을 먹으니까 올해는 작년에 절정을 이루다가 올해는 조용하더라. 그래서 여기 김제가 박근혜 영구 집권 하려고 그러다가 아마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수그러들지 아직도 존재하긴 해 미미하게. 네. 근데 그 주축 멤버들이 꼴통 보수 목사들이라. 그러면 이런 데는 다 돼. 그걸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한인교회가 뉴욕에만 300개 이상 있다랬는데, 그럼 그 중에서 대형 교회들은 다 그런가요? 거의 그래. 거의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어. 그런 사람,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주축이 되고 있다. 예, 그 꼴통 보수도 있지만, 나 이거 목사들 막 말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무식한 또 목사들이 있어요. 모르고 덩다리라고 그러잖아, 그 표현에. 네. 덩다리 목사들이 모르고, 이승만이 그냥 숭배하는 거 모르고, 무슨 짓 했는지 모르고. 6.25 전쟁 승리했다. 한국 정부 수립했다. 이거야. 정부하고 국가를 어떻게 똑같이 동일시선으로 지나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요. 건국 대통령, 여기서 건국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 자신도 건국이라는 말을 안 했나? 그렇죠. 예? 그런 걸 모르고 무식한 목사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무식한 기독교인들은 이승만이야 크리스찬이다. 이거 주장을 내가 지금 또 진짜 부끄러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 진짜. 단지 직분이 장로였을 뿐이지. 웃기는 거죠, 그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제가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얘기 없는데 루스벨트는. 아니요, 루즈벨트 얘기 말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 3명을 수입하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링컨이고, 두 번째가 테오도어 루즈벨트이고, 세 번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다. 첫 번째는 링컨을 수입하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남북 통일. 남북을 통일하고 싶었고. 미국이 링컨이 아니었으면 절대 그때 통일되지 통일 않을까. 못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능력이면 한국 통일도 해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테오도어 루즈벨트를 통해서 루즈벨트는 재벌 독점을 방지했죠. 방지하는 역할 때문에. 이미 구성된 재벌들, 네. 그 트러스트를 해체시키고, 네. 그리고 국가 자원
보존했고 네. 국제 위상 높였고 미국. 미국의 국제 위상을 높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입하고 싶고 그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처음은 대공황에서 미국 건져내겠고요. 네. 미국 증권 거래 질서 바로 잡았고 은행 거래 바로 잡았고 네. 예금자 보호시키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증권거래법으로 뭘 막은 건가요? 증권 거래소가 무질서하고 규제 없이 네. 그리고 사기가 횡행하던 때예요. 그리고 투기 네. 대공황이 결국 투기 연속이 대공황까지 가게 됐으니까 네. 투기하는 걸 막았죠. 못하겠죠. 투기를 막았다. 금융투기. 예, 금융투기. 네. 금융투기라는 게 결국 증권투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증권거래법이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 그래서 이제 은퇴연금제도 생기고 다친 사람들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 그 공금으로 다 치료하게 해줬고 실직보험제도 생겼고 또 상해보험 같은 거 다 생기고 그러니까 현대 미국이 있게 했고 네. 테디 루스벨트하고 FDR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네, 네. 미국이 공산주의가 안 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공산주의를 막 비판하면서 어떤 복지제도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빨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장로님 보시기에 했기 때문에 빨갱이화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가 공산화를 막는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신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노동자 농민 착취하는 것만이 원칙이라면 그런 데는 있을 필요도 없거니와 미국이 존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것이다라고 보신다. 자, 그러면 장로님께서 보시기에 그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인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그 황제 같은 대통령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황제 같은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편협한 생각하고 있고 네. 거기서 야기되는 지금 무질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제 개인차로 봐야 되는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핵심은 시스템적으로 두 가지 다죠. 네. 그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데다가 그 편협한 정치인들 그러니까 서로 리인포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루인포스라는 게 뭐죠? 아니 그 서로 악영향을 그 덮은 데 또 올랐어. 서로 경쟁을 하고 네, 있다. 네, 그러면 결국은요, 제가 그 오늘 쭉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는 결국 미국은 아까 말했던 그 대통령들이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서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나마 유지가 되어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산화되는 걸 방지했다. 방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바마가 그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저는 아주 오바마 시스템 찬성하는 사람이죠. 오바마 오바마 케어가 필요한 이유가 건강보험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국민이 뭐 2천만 명인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주 가난한 사람은 소셜 케어를 월페어 케어를 다 받지만은 중산층 사람들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다 거예요? 받죠. 완전히 받죠. 아, 그러면 지금 오바마 케어는 중산층을 위한 보험제도인가요? 그렇게 봐야죠. 급분자를 위한 게 아니라 현재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가입할 수 없는 중산층들. 왜 일을
일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아. 근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만난 그 노스캐롤라이나 시청자는 이 오바마 케어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뭐 한 달에 5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마 그게 보험료가 조금 싸고 적고 하는 거는 차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가입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서 못하고 고용주가 프리미엄 내주지 않고 그런 경우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층한테도 보험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게 오바마 케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바마 케어가 그런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가령 저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을 하고 그 부자부터 가난한 자들까지 전부 다 하나의 보험 체계로 묶는 건데 오바마 케어는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거 아니죠. 한국 제도가 변칙적인 적용만 없다면 훨씬 좋은 제도죠.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부자들은 사실은 보험료가 적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비해서 보험료가 큰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그런 시행상은 문제죠. 네, 시행상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러면 오바마 케어는 이 중산층들에게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과도한 보험료를 요구하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입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세한 거는 잘 모르시고 모르는데 공화당 측에서는 고용주가 프리미엄을 부담해야 될 경우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네. 반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중요한 일이에요. 오바마 케어가요? 오바마 케어도 고용주가 같이 부담하나요? 고용주가 부담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케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기업주들이 그 부담해야 될 몫이 싫어서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되게 중요한 일인데. 네. 고용주 부담이 늘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네, 모든. 네, 네. 잠깐만요. 여기까지. 예. 그 제가 녹화를 해갖고 온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네.